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지지자인 척 접근한 남성에게 피습당했습니다. 이 대표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정치권은 강력 규탄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새해를 맞아 국립대전 현충원을 방문하고 대전시장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총선 승리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시무식을 시작으로 새 업무에 돌입한 김진표 의장이 대한민국 미래와 정치 개혁을 위한 입법 과제들을 실현시키기 위해 국회가 주체의식과 사명감을 갖고 나서주길 당부했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각 상임위 활동을 통해 지난해 국회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지 않는 기간 동안 해수 분석을 줄이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우리 정부의 안전대책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야당이 재추진 중인 양곡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소병훈 농해수 위원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전 부산에서 괴한에게 피습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이 대표의 쾌유를 빌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에서 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쓰러졌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이 대표 팬클럽 머리띠를 쓴 용의자가 이 대표에게 사인을 해달라며 지지자인 척 접근했다. 이 대표의 왼쪽 목을 가격했습니다. 목에 1cm가량의 열상을 입은 이 대표는 출혈이 있었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부산대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60대 남성은 현장에서 바로 체포됐는데 경찰은 피의자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이 같은 충격적인 사건에 여야는 강력 규탄했습니다. 환자 상태는 경정맥 손상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의료진에 따르면 자칫 대량 출혈이나 추가 출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괴한에 의한 피습 테러를 강력히 규탄하고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생긴 거고요. 이재명 대표님의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수사당국은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전말을 밝히고 책임 있는 사람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이러한 폭력 행위를 용납해선 안 된다며 이 대표의 안전을 우려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담 특별수사팀을 꾸려 철저히 진상규명하겠다고 밝혔고 윤희군 경찰청장은 부산경찰청에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일 비상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의 상태와 당 운영 관련 상황을 지도부와 협의해 보고하겠다며 당 의원들에게 동요 말고 정치적 해석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전을 찾아 신년 참배를 올리고 총선 승리를 위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쟁 위협 발언과 관련해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를 위한 노력에 야당이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문그린 기자입니다. 신년을 맞아 국립대전 현충원을 찾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충탑에 참배한 후 방명록에 선열들의 삶과 죽음을 배우고 동료 시민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겠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어 대전시당 신년 인사회를 방문해 총선 승리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저는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이런 자산과 보배들에게 필요한 헌신을 요구하겠습니다. 저는 그 헌신에
과실은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그 과실은 여기 모인 우리 아닙니다. 모두 국민에게 돌려드립시다. 한동훈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후에 대구 경북 신년교례회에 참석 예정이었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습 소식에 일정을 급히 취소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한의 영토를 평정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발언한 데 우려를 표했습니다. 군을 비롯해 대한민국의 모든 안보 관련 기관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북한의 모든 군사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회도 북한 당국의 핵의 포기만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그것이 통일의 대전제라는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북한의 이번 발언도 윤석열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북한 발악이 노선을 폐지하고 실질적인 북한 비핵화를 위해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회 방송 문그린입니다. 네, 이슈픽 오늘은 서완한 개건 기자와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표 피습 소식이 전해졌는데 먼저 그 사고 경위부터 한번 이제 설명을 부탁드리겠는데 현장을 찾아서 이제 기자들하고 이제 백브리핑이 끝난 다음에 이동을 하기 직전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는 이 새해를 맞아서 이 오전 10시부터 이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현장 방문할 계획이었고요. 네. 이어서 이 평산 마을을 찾아서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이 오찬을 함께 하기로 이미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고는 이 과정에서 이동하면서 발생을 했는데요. 이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서의 이 현장 브리핑이 끝난 뒤에 차량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공격을 당한 겁니다. 10시 26분 즈음인데요. 이 57세의 남성이 지지자라면서 57년생? 57년생입니다. 남성이 지지자라면서 사인을 요구하면서 갑작스럽게 다가와서는 이 대표를 공격을 한 겁니다. 이 경찰에 따르면 칼이 손잡이까지는 모두 18cm였고요. 칼날까지만 하면 13cm인데 이 길이의 흉기로 이 대표를 공격을 한 거고요. 공격으로 이 대표는 곧바로 쓰러졌고 이 당직자들이 나서서 손수건 등으로 이 대표에게 지혈을 했습니다. 이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목 부위에 1cm가량의 열상이 발생을 했는데 민주당은 의료진으로부터 이 경정맥 손상이 의심된다, 또 대량 출혈이나 추가 출혈이 우려된다라는 설명을 받았고 이에 서울대병원으로 헬기로 긴급 후송을 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네. 이 용의자는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가 됐는데 초반에는 신원이나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 밝히지 않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용의자가 이제 검거됐다는 얘기를 이제 해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바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제 지시를 했습니다. 경찰 수사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이 대통령실 이 제1야당의 피습 소식에 곧바로 우려를 표명하면서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이 피습 소식에 대해서 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라면서 이 대표의 안전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을 했고요. 이 경찰 등 관계 당국이 나서서 진상을 파악하고 또 이 대표의 빠른 병원 이송과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경찰이 즉각 나섰는데요. 이 부산 경찰청에 즉시 수사본부를 설치를 했고요. 또 검찰도 나서서 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사건의 경위와 범행 동기 또 배후 유무 등을 확인하겠다는 건데요. 네. 이 제1야당 대표를 향한 흉기 테러 사건이었기 때문에 배후 등에 대해서는 확실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일단 경찰은 함께 범행을 준비한 공범이 있는지 또 소속 정당이나 지지정당이 있는지 또 배우의 이를 지시했거나 요청한 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이 단독 범행이라고 판단을 할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설명도 함께 내놓아야 하는데요. 때문에 이 용의자는 검거됐지만 경찰은 60여 명이 넘는 대규모의 수사본부를 곧바로 꾸렸습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이 야당 대표 시절에 피습을 당했던 적이 있는데 당시 커터칼로 얼굴을 피습당했다는 이유로 이 피의자가 살인미수로 기소가 됐었는데 얼굴이었다는 이유로 당시에는 살인미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전 대표의 경우에는 이 칼날의 길이만 13cm에 달하고 급소가 될 수 있는 목을 곧바로 노렸다는 점에서 이 살인미수를 적용하더라도 유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전 제가 진술을 시작했다라고 얘기했던 용의자 역시 살인할 계획이 있었다라면서 구체적인 칼의 구입 경로 등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처음에 묵비권으로 일관하다가 이제 살해 동기가 있었다 그렇게 이제 진술을 한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의 사례를 보면 2006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이제
커터칼로 테러를 당했었고 작년에는 이제 재작년인가요? 그 재작년이었습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도 대선 과정에서 이제 테러를 당했었는데 이 정치인들을 향해서 이게 테러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네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난 2006년이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당시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서울의 신촌에서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을 위한 유세를 하다가 이 커터칼로 얼굴을 피습당했고요. 네. 또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도 조찬 강연회에서 피습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2년 전이 됐죠. 이 송영길 전 대표 역시 이재명 대선 후보 지원 유세 당시에 흉기로 머리를 가격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정치인들을 향한 테러는 계속되고 있고요. 때문에 경찰도 당연히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이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먼저 하나는 이 정치인이라는 특성인데요. 이 지지자들을 걸러내는 게 좀 제한적입니다. 이 접촉이 굉장히 중요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오늘 사건처럼 이 지지자인 척하고 다가오는 케이스에는 사전에 걸러내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또 나머지 한 가지 문제는 이 선거 시즌이 아니면 경찰이 별도의 경호를 동원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경찰은 오늘 이 대표 일정과 관련해서 이 부산의 강서경찰서 소속 기동대 1개 대대 23명과 형사 등 직원 26명을 포함해서 모두 50여 명을 배치했었습니다. 이 공개 일정 중에 사람이 많이 몰릴 수 있고 또 인파나 교통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발 상황까지 대비한 배치였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경호 전담 인력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 당대표를 포함해서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경찰은 이 선거 때가 아니라 평상시에는 별도의 경호팀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이 유사 범죄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요.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경호 강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총선을 앞두고 있죠. 이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에게 다가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연스럽게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여야를 떠나서 이제 대통령실 김진표 국회의장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또 이낙연 전 대표 등도 일제히 규탄을 하면서 또 이재명 대표의 회복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내놓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앞서 보셨고 또 김진표 국회의장도 입장문을 곧바로 내고 이 제1야당 대표가 흉기 테러를 당했다면서 이 어떠한 경우에도 이 폭력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고 규탄을 했습니다. 또 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역시 취재진에게 이 사회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생겼다며 이 대표의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고요. 국민의힘은 이 예기치 않은 유감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며 일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 위원장의 오후 대구 방문 일정도 일부 취소했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사고 발생 직후 곧바로 자신의 SNS에 생각이 다르다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서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이 신당 창당을 선언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역시 이 대표의 피습 소식에 충격과 분노를 억누를 수 없다며 이 대표께서 어서 쾌유하시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또 당내의 비명계 모임이죠. 원칙과 상식도 입장문을 통해서 용의자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벌에 경종을 울려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다시는 이런 비뚤어진 행위,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슈픽 서한원 객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오늘 시무식을 시작으로 새해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정치 개혁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 입법 과제들을 실현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김동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 시무식에 참석해 올해에는 느슨해진 검은고의 줄을 다시 땡긴다는 뜻의 해연 경장의 각오로 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사상 최고조로 치닫는 인구 절벽 위기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역량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못하면, 정부가 부족하면 국회가 한다, 국회가 채우겠다는 끝을 보겠다는 자세로 주체의식과 사명감을 갖고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김 의장은 민생 정책 추진에 있어서 현장성 있는 실제적인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사무처와 소속 기관에서 생산하는 분석과 제안, 이론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며 민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입법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특히 여야 정치권에서 다루지 못하는 주제들을 국회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이슈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직접 여론을 환기시키고 토론회장을 만들고 사회적인 쟁점이 되도록 부각시켜서
국회의원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해줘야 합니다. 아젠다 선정에서부터 실질적인 성과를 얻는 데까지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김 의장은 개헌 절차법과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국회 예산결산 심사권 강화 등 21대 국회 개혁 과제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세밀한 준비도 당부했습니다. 김 의장은 시무식 후에는 지난 한 해 동안 모범을 보인 직원들에게 대통령 근정훈장과 국회의장 표창 등을 수여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국회가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정부 이송을 미루면서 거부권 의결 계획도 늦춰지게 됐습니다. 총리실은 국무회의에 특검 법안 2건이 상정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국회는 특검법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오늘 중 정부로 이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특검법이 국회에서 이송되는 대로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제2요구안을 심의해 의결하고 신속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이 내일 탈당을 선언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주도하는 가칭 개혁신당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 신년 할애회에서 허 의원은 합류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비례대표인 허 의원은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고 다음 순번인 테니스 선수 출신 김은희 코치가 승계하게 됩니다.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며 여당은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지난 28일 이태원 특별법이 처리되지 않은 것은 국민의힘이 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9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기 가수들의 콘서트 암표 거래가 성행하며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는 현행 법안에 한계가 많다며 온라인 암표 매매를 막기 위한 관련 법안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입조처는 현행 경범죄 처벌법이 암표 매매 금지를 오프라인으로 규정한 것을 법안의 한계로 지적하며 온라인 공간에서도 암표 매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티켓을 불법으로 대량 구매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막기 위해 공연법 등 기존 법안의 처벌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1월 2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낙준 연대입니다. 신당 창당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양당 정치의 최악의 폐해를 끝내자는 뜻에 동의한다면 누구와도 협력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분을 언제 만날 것인가 하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만은 이 양당의 견고한 기득권의 벽을 깨는 일이 손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협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상호보완적 결합이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낙연 대표를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인간적인 면이 통하면은 그 다른 지점들이 오히려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좀 다른 삶을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선 좀 잘 알아야 됩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 또한 문제의식이 같다면 이 전 대표와 손잡을 수 있다는 의사를 줄곧 밝혀왔던 만큼 향후 두 사람의 만남에 더욱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체화되는 듯한 두 사람의 연대 가능성에 정치권의 의견도 엇갈렸습니다. 물리적 결합은 돼도 화학적 결합은 어려울 거라고 보긴 하는데 정치는 생물이니까 잘 되면 선거연합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뭔가 통합 이야기를 하는 건 서로에게 더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그걸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어서 아직은 그런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개혁신당이라는 이름으로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해 이달 중순까지 5개 지역에 시도당 창당을 완료하고 이달 안에 중앙당까지 창당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이낙연 전 대표 역시 새 정당 이름 후보를 놓고 고심 중인 상황.
어제 행주산성에서 가진 기자회견 등 이 전 대표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민주당 지도부는 서운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탈당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과거에 보였던 이낙연 대표의 행보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셔서 저희들도 좀 안타까운데 탈당을 카드로 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썩 바람직하진 않았다. 제3당의 도전이 성공하기 어렵고. 네, 새해를 맞아 발표한 SBS 여론조사를 보면요. 이번 총선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할 건지에 대한 질문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이어서 이른바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이들이 만약 연대에 성공한다면 그 파급력도 기대해 볼 만한 상황입니다. 전직 대표가 중심이 돼 신당 창당을 공식한 여야. 과연 제3지대가 이번 총선에 미칠 영향력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여야 신년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경제 회복의 온기가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지도록 하겠다며 민생 회복 의지를 밝혔습니다.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전제 조건으로 이권과 이념에 기반한 카르텔 척결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민생과 경제라는 올해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고 평가한 반면 민주당은 고집과 불통을 내려놓고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야 리더의 갑진년 신년사는 과연 어땠을까요? 저는 우리가 반드시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이런 자산과 보배들에게 필요한 헌신을 요구하겠습니다. 저는 그 헌신의 과실은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그 과실은 여기 모인 우리 아닙니다. 모두 국민에게 돌려드립시다.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들은 저희와 우리 상대와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실 겁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 상황 우리 반드시 깨고 또 나은 길, 새로운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비록 상황은 어렵고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함께 손잡고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변화와 미래를, 이재명 대표는 사명을 내세우며 총선 승리를 강조했습니다. 모쪼록 여야의 리더가 밝힌 이 신년사의 포부가 반드시 지켜지는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각 상임위 활동을 통해 지난해 국회의 성과와 과제를 돌아보는 시간. 오늘은 국가의 농림, 축산, 식품, 해양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농해수위원회 순서입니다. 야당이 재추진한 양곡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과 일본이 오염수 분석 빈도를 줄이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안전 문제는 없는지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을 모시고 관련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올해 또 총선이 있는 또 해인데 그렇습니다. 예, 또 위원장님에게도 어떤 뜻깊은 그런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지난해 그 농해수위원장으로서 대한민국의 농림, 축산, 식품, 해양의 발전을 위해서 이제 활발히 활동을 하셨는데요. 농해수위원장은 2022년 7월부터
맡으셨으니까 이제 1년 6개월 정도 맡으셨는데 보통 이제 상임위 위원장이 한 2년 정도 네. 맡으시니까 거의 뭐 충성까지 간다고 보면 거의 꽉 채우시게 이제 맡고 계신데 작년 농해 수위 활동을 이제 돌아보시면서 소회부터 좀 새해 들어볼까요? 뭐 지난해는 농해 수위만이 아니라 전 국회 전체가 그리고 정부 전체가 매우 어려운 해였죠. 처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부터 시작해서 연말에는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까지 그래서 그런 게 계속 전쟁이 계속 되다 보니까 뭐 국민들 전부가 또 어려웠고 그리고 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런 문제로 경제 전체가 상당히 힘든 시기를 지냈으니까 그 농해 수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일로 농해 수위에도 상당한 그 주어진 일들이 많았죠.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는 그 국제적인 그 공급망이 이제 무너지면서 그래서 이제 그 곡물 수급에도 문제가 생겼었고 그리고 뭐 국내적으로는 시작부터 양국법, 양국법이 국회 통과했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그리고 8월경부터는 후쿠시마 그 핵 오염수 투기, 일본의 투기로 인해서 전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그런 일을 일본이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 일들이 저희 농해 수위 소관이어 가지고 그런 일들이 그 이전의 농해 수위와는 다르게 매우 팽팽하게 그 여야가 대립도 했고 정부와 갈등도 있었다. 쉽지만은 않은 한 해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지난해 농해 수위에서는 개 식용 금지법이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잖아요. 지난달 20일 상임위에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습니다. 본회의까지 통과가 되면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2027년부터는 이제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할 수 없게 되는데, 자, 여기서 개를 팔던 상인들의 경우에는 좀 보상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입장 갖고 계실까요? 우선 그 여야 합의라는 말이 아마 국민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그게 법안 소위는 야당의 단독 통과입니다. 그리고 전체회의에서 이제 여야가 함께 통과시킨 건데 그 이유는 바로 방금 말씀하신 그 정부의 어떤 자세, 그 정부의 입장에 그 큰 변화가 없어가지고 뭐냐면 그동안에 개 식용 그 식육업자들이 있습니다. 개 식육업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개 식육업자들한테 공급받아서 그걸 팔았던 음식점도 있었고 꽤 많은 관련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배려 그리고 보상 뭐 이런 부분이 전혀 정부에서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매우 크게 반발을 했고 사실은 이게 하루 이틀 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총리실 산하에 그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속적으로 그 대화를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 만족할 만한 그런 대책을 안 세워주니까 식육업자들이 크게 반발했죠. 저희는 이번에 그게 이제 그 법안 소위에서 바로 그 단독으로 했던 게 정부의 어떤 의무감, 의무성,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라는 문구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그 보상, 배상 아니면 지원 이런 걸 정부에서 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게 워낙 오래된 우린 수건 아니었습니까? 많은 그 특히 그 애완견을 키우는 분들이랄지 이런 분들의 그 수건이 이제 30년이 넘게 진행돼 왔던 거라 이번에는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함께 그걸 통과를 시켰습니다. 정부의 좀 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대 뭐 4조 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보상 그 액수를 두고 조율이 이제 뭐 쟁점인 그런 이제 상황이군요. 알겠습니다. 그건 좀 과장됐고요. 3조 원, 4조 원 이러는데 그건 그 협상 과정에서 서로 1차적인 그 요구 사항이었을 뿐이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곡법 개정안 논의로 이야기를 지금 이제 넘어가 볼 텐데요. 지난달 28일에 양곡법 개정안이 상임위 안건조정위원회에 이제 회부가 됐는데 개정안에는 쌀값의 시장 가격이 공정 가격보다 낮으면 정부가 그 차액을 지원하도록 하는 게 이제 핵심 내용인데요. 정부 여당은 그렇게 되면은
쌀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게 아니냐, 농산물 이제 과잉 유통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핵심 쟁점인데 이 과잉 생산으로 인해서 이제 어쨌든 정부가 짊어져야 할 재정 부담, 재정 악화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이제 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야당이 이제 강력하게 다시 추진하고 있는 이런 그 배경은 어디에 있는지 좀 들어볼까요? 저는 우선 그 쌀의 과잉 생산이라는 그 과잉 생산이라는 용어부터 다시 써야 된다. 그 과잉 생산을 농민들에게 농민들이 과잉 생산할 거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과잉 생산 그러니까 수급을 조절하는 건 정부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왜 그걸 과잉 생산하는가 그걸 정부가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곡물 자급률이 20%가 되지 않습니다. 주곡 그러니까 쌀, 밀, 콩, 옥수수 이런 것들이 그 지금 채 20%가 되지 않는데 쌀은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네. 나머지는 밀, 콩은 1%가 채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쌀 농민들에게 타작물, 그러니까 다른 곡물 재배를 유도해야 되고 그걸 농민들이 알아서 하라고 해서는 농민들이 우선 그동안에 해왔던 거 쌀 농사가 쉬우니까 그걸 할 텐데 그러지 말고 뭔가 그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게끔 정부에서 유도를 해서 농민들이 밀 농사도 짓고 콩 농사도 짓고 옥수수 농사도 지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그걸 유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번 그 양국법의 가장 주요점은 거기도 의무를 넣느냐 안 넣느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분리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야당에 넣은 양국법은 해야 한다. 이걸 그래서 농민들이 쌀에만 집중하지 않고 다른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오히려 그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그 양국법을 추진을 했던 건데요. 정부는 그걸 마치 우리가 흔히 먹는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것처럼 수급의 문제, 쌀을 수급의 문제로 다룬다는 건 마치 북방 안보에서 총이나 그 무기를 수급의 문제로 다루는 거나 같습니다. 필요한 건 꼭 있어야 되고 그 필요한 것이 더 과잉 생산되지 않도록 당국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정부에서 회피했기 때문에 특히 기재부에서 아마 반대를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재정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농민의 잘못이 아니고 정부의 잘못이다. 정부가 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그 곡물 자급을 위해서 노력을 해준다면 그리고 타작물까지 다른 작물 주곡들도 함께 좀 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준다면 이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다시 지금 저희 야당에서는 양곡법을 다시 만들어서 지금 현재 법안 소위를 통과했고 그 전체회의에서 의견 조정 안건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가 된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이후 원전 근처 바닷물에서 검출이 된 삼중수 농도를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었는데요. 자, 그런 와중에 문제는 도쿄전력에서 오염수를 방출하지 않을 때 해수 분석 빈도를 줄이겠다. 매일 하던 걸 주 1회로 줄이겠다. 이렇게 해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그 오염수 안전 문제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실까요? 이 부분도 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이게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적어도 후쿠시마 핵 오염수는 핵 그 잔해 그러니까 핵 연료와 직접 맞닿았던 그런 물질입니다. 그런 물질이 밖으로 나간 적도 없지만 정말 우리 지구촌 인류의 미래 자산인 바다에 투기됐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금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면서 투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우선 확인되지 않았지만 몇 가지 부작용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인근 연해에서 그 물고기들이 집단 폐사를 할지 이런 부분을 지금 그 외국, 그러니까 유럽에서까지 중국은 물론이고 유럽에서까지 의심을 하고 있고 문제가 그 오염수 문제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아직도 그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절대로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 이래서는 안 되고 그리고 최근에 그 폐사된 그 연근해에서 폐사된 물고기를 조사할 때는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분명히 참여를 해야 하고 그 참여해서 그 검시 과정에서
뭔가 그 결과를 우리가 같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그 형식으로 조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본이 이제 오염수를 이제 방류한 이후에 가리비에 이제 그 대중국 수출이 이제 막히자 한국과 유럽연합에 이제 수출을 하겠다 이런 이제 계획을 세워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이제 정부는 일본의 계획에 이제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선을 그은 상황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일본이 한국에 팔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가리비의 원산지가 홋카이도라서 이게 이제 그 수입 금지 대상 지역이 아니라서 이게 과연 이제 수입 금지에 대한 뭐 좀 그 명분 뭐 이런 게 이제 좀 어떻게 내세울 수 있을지 좀 우려도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했습니다. 네. 물론 그 일본의 주장도 그 자기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겠지만 우리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를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 수산물까지 일시적으로 그 판매가 안 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이 정도라는 걸 일본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잘 알고 있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자기네 그 가리비를 판매하겠다는 건, 이건 뭐라 할까요? 그건 뭐 우리 정부를 탓하기 전에 저는 우리 국민적 자존심을 건드리고 있는 거다. 어쩌면 자기네 그 어민들, 자기네 어민들이 잡은 그 수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애쓰는데 그것을 가장 걱정하는 그 나라, 이웃 나라들에게 팔려고 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수입을 금지하니까 아무 소리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에서도 적어도 이런 문제만은, 국민이 70% 이상 반대하는 이런 문제만은 분명히 그 어디 산지를 따지고 뭐 어느 지역에까지는 괜찮다 이런 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받아들여서 일시적으로라도 그 수입을 금지하든가 이런 점을 해야지, 원산지 핑계 대거나 특히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그 원산지가 거기 아니다 해가지고 그 일부 그 포털에서는 그 원산지 자체가 사라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건 저는 이건 절대적으로 그 일본보다도 우리 정부에 더 큰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 농해수위는 정부가 대거 삭감했던 그 새만금 사업 예산을 2,902억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단독 의결을 했는데요. 자, 정부는 이에 상당히 부정적인 상태입니다. 반대를 하고 있고, 이 새만금 예산 복원의 부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을 좀 설득을 해야 할 텐데 이후 어떤 결론이 지금 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 밖에 올해 그 농해수위 예산 중에서 좀 우리가 주목을 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먼저 새만금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국민들이 많이 모르실 겁니다. 1988년 노태우 그 대통령이 선거 유세 중에 공약했던 것이고, 그 시작은 그로부터 한 4년 자기 임기에 시작은 했는데, 그러면 30년이 넘은 국책 사업입니다. 그 국책 사업이 30년 넘었다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그동안에 쭉 국책 사업으로 이어져 오다가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5월경까지만 해도 기존에 그 요청했던 새만금에 필요한 예산들이 거의 그대로 편성이 되는 걸로 그 해당 사업체에서는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거의 78%가 삭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쨌든 좀 다행스러운 것은 대략 한 3천억 정도? 이 정도 예산은 이제 증액이 됐는데요. 그거 가지고는 태부적이죠. 지금 저희 농해수위 차원에서도 몇 가지 농림부 예산은 전혀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해수부 예산 한 1,100억 정도, 해수부 예산은 해운 항만시설이고, 그다음에 산림청 예산, 산림청은 거기 새만금 수목원, 그것이 한 100억 정도 반영은 됐는데 그 전체 그 2개 정도 해서 1,200억 정도 반영했지만 우리가 요청한 뭐 2,900억 정도 되는 예산은 거기에 턱없이 모자라고 있고, 그 예산을 정부에서 이렇게 우리가 설득하고 이런다는 건 이게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지는 사업이라면 왜 이걸 지금 줄이고 있는지, 왜 해야 되는지를 그 서로 토론도 하고 서로 의견 교환도 해봐야 되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건 30년이 넘는 국제 사업이고 연속 사업입니다. 지금도 계속 그 새만금은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난
잼버리. 네. 잼버리 때 저는 아마 정부가 크게 속이 상했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라북도가 그 책임 있는 그런 행사도 아니었는데 정부 행사인데 그것 때문에 그 행사를 조금 망친 부분이 전라북도 책임을 좀 다루고 싶은데 그런 것이 안 되니까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건 전라북도 행사가 아니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마 정부에서 속이 좀 상한 건지 저는 이런 식으로 국책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질문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서두에 위원장님께 이제 인사를 드릴 때 올해 이제 총선이 있는 해고 위원장님께도 뜻깊은 한 해가 될 것 같다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21대 이제 국회가 이제 마무리될 때까지 농해수 위원장으로서 추진하고 싶은 또 이제 마무리를 꼭 하고 싶은 또 못했던 뭐 짧은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그런 이제 사업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이제 추가로 올해 총선에서 이제 3선의 도전장을 내미셨습니다. 총선 계획까지 곁들여서 좀 들어볼까요? 그 두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얘기하려면 좀 길어질 텐데요. 먼저 1번부터 네. 말씀해 주시죠. 먼저 우리 사실은 농어민들의 그 현실은 매우 열악합니다. 농민 소득 관련해서 보니까 1994년도 자료부터 봤는데요. 네. 그때 그 농가 소득이 1,033만 원 이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 농가 소득은 950만 원 수준으로 거의 뭐 25년 지났는데 더 떨어졌다는 소득이. 그래서 네. 농가 소득 증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어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 물론 정부에서도 애쓰고 있지만 국회에서도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이 시행하고 있는 공익형 직불금 제도, 네. 직불금 제도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좀 더 범위를 넓혀서 농민들이 단순히 이게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거라는 것보다도 식량을 만들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사명감도 좀 가질 수 있게 네.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는 차원에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불금제도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고 그리고 현재 이제 농촌 소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절대적으로 젊은 인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요청해서 시행하고 있던 사업 중에 청년들의 귀농 귀촌, 농촌으로 내려가는 그런 사업들을 계속했는데 이번에 그런 예산까지도 깎였습니다. 네. 귀농 귀촌 예산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지 남은 시간만이라도 기회가 된다면 저는 정부에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농어촌, 농어민을 살리는 것은 단순히 농어촌을 살리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을 살리는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 식량 안보를 살리는 일이다. 네. 그래서 여기는 단순하게 농어촌 문제를 농어촌만의 문제로 보지 말아달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먹거리로 봐달라. 농업이 우리 국가의 이제 근간이다라는 이제 말씀이시고요. 이제 위원장님의 총선 계획을 마무리로 들어볼까요? 이제 총선 하니까 좀 머릿속이 좀 복잡해지는데요. 지난 12월 28일인가요? 12월 28일이 저희 올해 23년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날입니다. 네. 국민 많이 아시겠지만 그날 법안들이 통과되면서 마지막에 통과된 법안이 쌍특검 법안, 김건희 특검법, 네, 그랬었죠. 예, 네. 그다음에 50억 특검법. 근데 그것이 통과되고 나서 거의 10분이 채 지나기 전에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을 느꼈는데 이번 총선은 내 지역의 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적어도 어느 정부에서도 없었던 거부권을 막 휘둘러대는 이 정부의 거부권 휘두르는 건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의 첫째 목표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의석이 대통령과 함께 하지 않는 정당들이 좀 갖춰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제 지역만 아니고 우리 당의 총선도 할 생각이고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8년 동안 광주시 갑구 지역 국회의원을 했는데요. 우리 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이어서 팔당댐 때문에 아주 힘든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건 차치하고도 우리 시민들도 큰 기대를 못 하고 있는데 조사를 해보면 가장 큰 그 시민들이 원하는 게 교통 문제와 교육 환경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8년 동안 그 국회의원을 하면서 교통의 그 수건 사업들을 몇 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특히 수광선이라고 수서에서 광주까지 복선 철도, 고속철도인데요. 그것을 이제 예타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그 공사를 시작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올해도 내년 예산에도 이제 그 예산은 전혀 삭감되지 않고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주변 도로 예산들은 광주 시내의 여러 도로 예산들은 전혀 삭감 없이 원래 그 편성된 대로 갔고 학교 교육 문제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그 8년 동안 초등학교 새 초등학교를 그 개교를 하는데 정부에 요청해서 그걸 성사를 시켰고 중학교 1개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난 22년 문재인 정부에서 유은혜 장관과 이재정 교육감 시절 광주 지역의 5개 학교에 거의 1,0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을 하도록 결정을 했고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5개 학교 중에 한 학교는 완전히 새롭게 짓는 광주 중학교는 새롭게 짓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일들이 광주 시민들이 그동안에 크게 그 원했던 교통과 교육 환경 개선이라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번 저희 의정보고 마지막 의정보고에서도 아주 그 부분을 자세하게 다뤄서 시민들께 알릴 생각입니다. 이 정도로 일을 했는데 이런 국회의원, 3선 국회의원 되면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저희 시민들한테 하고 기왕이면 일 많이 해본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다시 사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방송 시작 전엔 20분 다 어떻게 채우나 하셨는데 성과가 참 많으셨나 봅니다. 다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꽉 채워주셨습니다. 아이고. 2번의 경험으로 3번째는 더 잘하고 싶다라는 이제 말씀을 끝으로 오늘 이제 그 인터뷰 마칠까 합니다. 각 상임위를 통해서 지난해 국회를 돌아보는 시간 오늘은 소병훈 농해수 위원장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